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제 올해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쉰 어제 저는 울산에 좀 다녀왔는데 하루에도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K방역이 뚫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이틀 7,000명을 넘고 곧 하루 10,000명이 될 거라는 뉴스가 사람들을 다시 위축시켰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병실조차 구하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망률, 정부는 이 사망률을 치명률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 사망률이 영국과 프랑스의 5배 이른다는 뉴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이틀 전 8일까지 코로나로 숨진 국민이 무려 1,171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이도 있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사망한 분도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뒤늦게 코로나가 확산될까요? K방역을 전 세계에 자랑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작년 말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문 정부를 열렬히 엄호하면서 청와대 방역개혁관으로 발탁된 김호라는 왜 말이 없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매일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정은경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녀 역시 K방역의 거짓 신화를 만드는 데 일조한 배우였습니다. 비유하자면 모기장을 치기는커녕 창문을 활짝 열도록 한 이 중국에 있다는 굴신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비한 음압 병상조차 확보하지 못한 정은경은 문재인이 직접 차관급 질병청장 임명장을 가지고 간 쇼의 배우였던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버텨서 이 백신 접종률이 70%가 되면 사회적 면역이 될 거라는 환상을 심어준 연극의 배우 말입니다. 그 연극의 최대 피해자는 거리두기로 파산했거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자영업자들입니다.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특수를 누린 정치인입니다. 코로나는 그에게 정치적 구명줄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동안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 원인으로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 게 맨 앞이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K방역을 정치적으로 내세울 일은 없어졌습니다. 솔직히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를 제때 못한 것만으로도 방역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이 문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넘게 했다. 거리두기에 고통받은 자영업자들과 이 결혼식조차 가족 모임으로 대체한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문 대통령은 살아났습니다. 그런 문 대통령은 생색을 내는 자리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고개를 숙여야 할 자리엔 결코 보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6일 무역의 날 행사에서 그는 기업이 일군 성과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을 오롯이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이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다. 정말 지나가는 속아웃을 말입니다. 우리가 G20가 된 것은 오래전 MB 정부 때입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서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된 7번째 나라이면서 말입니다. 지위 변경으로 인한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위 격상을 하면서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과 함께 정부가 예외로 둔 환경 분야에서도 이제 선진국으로 간주됩니다. 과연 우리는 선진국이 된 위상의 변화로 국제사회가 내미는 전국세에 지킨 비용을 치를 수 있을까요? 당장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2050 선언을 포함해 기후변화 선도국을 차치하면서 기후재원 기여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20년까지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을 위해서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이어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업인들이 노고로 이루어간 성과에 숟가락을 얹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기업규제사안법과 노동사안법, 중대재해법 등으로 기업을 옥죄한 친노조 정권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자, 연이틀 윤석열, 이재명 양 진영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먼저 이재명 쪽입니다. 이재명은 스스로 박근혜라는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재물을 물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이 보인 화술은 언뜻 화려한 언변처럼 보이지만 대중에게는 거짓 진술을 자인하는 것으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언제든 거짓말로 궁지를 모면한다는 정치적 무덤을 판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제가 벌써 두 번이나 이 방송에서 얘기한 바로 그 문제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이 또 아직은 모를 것입니다. 이 말이 이재명에게 앞으로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올가미가 된 사실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그가 3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한 말 때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이 대통령하다 힘드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 이재명 이런 연호에 대한 느낌을 말하다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몸을 열린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가 2016년 광화문 촛불시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저는 정말 그때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대중의 신뢰를 얻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그를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중견 언론인 한 분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이재명은 끝났다. 윤석열이 그에 못지않은 똥볼을 차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고 보니 인터넷엔 이재명의 말을 패러디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은 유지선, 유수원 등 통신사 기사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만 댓글 1만 개 안팎씩 달렸는데 추천 댓글 대부분이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썼습니다. 그 기사에 나온 몇 가지 패러디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존경하는 문재인님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당신은 이렇게도 말 바꾸게 할 사람이다. 대통령 되면 서민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진짜 섬기겠다는 줄 알더라.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존경하는 호남 여러분 했더니 진짜 호남을 좋아하는 줄 알더라.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정부 정책을 좀 비판했더니 진짜 비판하는 줄 알더라. 내가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더니 진짜 비천한 집안인 줄 알더라. 조국 사과한다 했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앞으로 이런 패러디는 오래오래 갈 겁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가 하지 않다, 언제든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꾼다는 이미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명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의 악재는 무엇일까요? 천신만고 끝에 모신 원톱 김종인이 여전히 국민행복이라는 화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행복. 이 국민행복은 김종인이 오래전 정동영 캠프에 있을 때부터 내건 화두이니 횟수를 계산해 보면 15년째입니다. 그에게 컨텐츠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 사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죠. 그가 7일 더 좋은 나라 전략포럼이라는 이름의 모임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가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사람은 정서적 불구자라고 했다며 이재명을 겨냥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끔 보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느닷없이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겠다고 한다. 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 이 말도 사실 시비 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 뒤에 예의,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특별한 게 아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런 고차 방정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뒤에 덧붙인 말이 정말 귀를 꽉 막히게 합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흔히 사회주의 경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본인 스스로 무식하다는 걸 자임하는 것이다. 참, 누가 무식한 겁니까? 도대체 경제라는 단어에 민주화라는 말을 덧붙여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말의 조합을 그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리라고 해석합니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가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와 함께 과거 독일 3인당에서 내건 강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걸까요? 그는 10년 전 방송에서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첼레의 쾌도나마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국가주의를 비판하는 김병준을 두고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역정을 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신경 쓰면서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다. 진짜 악재는 그 다음에 그가 말입니다. 그는 제도적으로 포용성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예의, 포용성장이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늘 쓰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가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앞세워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이게 왜 악재일까요? 김종인은 지난 총선 때도 코로나를 극복할 비상재원으로 100조 원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악재는 이런 말과 맞물린 포퓰리즘 경쟁입니다. 윤석열 선대위에 김종인이 가세하면서 지난 총선 때처럼 여당의 금권 선거 포퓰리즘에 함께 올라탄 것입니다. 야당은 그때도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민주당과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받고 따블로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오롯이 민주당의 어젠다가 됐습니다. 민주당만 총선 결과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은 지난 3일 통과됐는데 벌써 민주당은 이재명이 강조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50조 지원 공약을 갑질로 키우자는 주장이 곧장 나왔습니다. 그 주장을 김종인이 한 것입니다. 윤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집권하면 100조 원 정도 마련해 투입해야 한다. 그러자 이재명이 곧장 받았습니다. 진심이라면 환영한다. 당장 하자며 반색을 한 것입니다. 이제 자영업자의 표심은 누구에게 갈까요? 결국 100조 원이라는 돈을 뿌리는 것은 또 다른 합리화 공약의 실천이 될 판이니 어찌 이재명이 반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100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긴 하는 걸까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야당 자영업 보상 50조 대 100조, 50조 100조를 아이 이름 부르듯.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자신들이 호주머니 속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거론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놀라운 빈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멜레온 같은 빈신입니다. 누가 제 방송 댓글에 썼더군요. 카멜레온은 자신을 위해서만 변신한다. 정말 전곡을 찌를 말입니다. 그는 지금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선점했습니다. 지난 7일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소극적 재정 기조를 질타하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은 서울대 강연에서 공약 철회 논란이 불거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체외한 일이 없다며 현 정부와 차별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이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번 본 예산에 넣는 걸 양보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어젠다를 선점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의 코칭대로 선대위 명칭을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라고 정한 뒤에 이렇게 복잡한 이름으로 만든 뒤에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우는 것보다 이재명은 경제 대통령이라면서 한 발 먼저 나간 것입니다. 그가 무섭다는 건 7일 마포구에서 열린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라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집값 문제를 두고 수요 통제를 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돼 비정상적 집값 상승은 없을 거라 봤는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며 문 대통령의 주택정책을 정면에서 비판한 것입니다. 진보 정권이라 불리는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대출 통제, 거래 제한 등 세 가지였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 효과만 발생하지 주택가격 상승을 못 막는다고 인식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구성원이 그렇게 생각하니 가수요도 생기고 평생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냐는 공포, 불안 수요가 생겨 가격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주택정책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는 이 층수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말하면서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늘리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이건 이미 홍준표 의원이 한 말이죠. 누가 이재명을 좌파 후보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윤석열은 뭘 하다가 이재명이 주택정책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걸 눈뜨고 보는 처지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김종인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50조가 아닌 100조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결국 이재명 좋은 일 시키는 셈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에게 닥친 진정한 악재입니다. 자, 몇 가지 짧게 짚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최대의 난제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참색이냐 불참이냐. 바로 베이징 올림픽 얘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입장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이 참색이냐 불참이냐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되 개회식 등 행사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보이콧 동참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로서는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문 대통령의 방중의 득실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을 의심하는 기류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이 말은 청와대가 미국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불참 결정에 대해 다른 나라의 외교적 판단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평화 번영 및 남북관계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 이른바 언론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쓰는 표현인데 이런 말엔 종전선언을 통한 베이징 서프라이즈에 대한 강한 열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보이콧 선언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통한 종전선언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올림픽이 종전선언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다.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찾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윤우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그래 검사장이죠. 이 윤대진의 친형입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구속 이유는 이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도 있다. 윤우진은 청탁 알선 명목으로 총 1억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과거 그가 윤석열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과거에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로 거취 논란이 불거진 노재성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에게 큰 짐이 됐습니다. 저도 아직 노재성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는 올해 광복절에 김구에 대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다. 결국 그의 TV 연설이 9일 방송 직전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사전 녹화된 노재성의 당 정강정책 연설은 어제 오후 3시 40분부터 20분간 KBS에서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연설을 왜 대중에게 낯선 노재성에게 맡겼을까요? 윤석열은 기자들에게 노재성의 거취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발언을 한번 싹 구글링해서 본다니까 좀 있어 보시라.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죠. 노재성을 영입한 당사자라는 권성동이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불렀다가 필요가 없다면 그냥 자르느냐. 사과를 하고 새로운 마음과 몸가짐으로 한번 해보겠다면 그 청년이 정말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도대체 공동선대위원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데 이렇게 아무나 안 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대하는 후보가 승리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기기 위해 온갖 교원 영색을 하는 자는 대중이 그 교활함을 아는 순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걸 사필귀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